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직후 펜타곤이 그 거대한 불기둥을 보며 한국이 몰래 ICBM을 개발한다고 의심하고 압박하던 바로 그 시각. 정작 대한민국은 12월 2일 새벽 진짜 괴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위성조차 40분간 놓쳐버린 북한의 행동, 그리고 백악관의 공포.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침묵하던 한국이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방금 쏜 위성으로 찍은 겁니까? 발사, 불과 5시간 만에 평양의 움직임을 센티미터 단위로 추적해낸 나사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믿었던 3시간의 기적. 전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 아리랑 7호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성동격서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저건 위성이 아닙니다. 각도를 보십시오. 45도, 저건 명백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초기 발사각이라고. 지난 11월 27일 펜타곤 지하 3층 미 국립지리정보국 상황실은 재고함 소리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80인치 메인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고흥에서 솟구쳐오른 붉은 궤적이 기이할 정도로 가파르게 우주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죠. 통상적인 위성 발사체라면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했으나 놈들의 궤적은 마치 미국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종이컵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주변의 경보음에 묻혀 들리지 않더군요. 국장님, 한국 합참에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암호화했습니다. 분석 불가능합니다. 분석관 앤더슨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욕설을 삼키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한국 따위가 미국의 감시망 앞에서 데이터를 잠가?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한국의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한 양이던 한국이 우리 몰래 뒷마당에서 화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백악관 안보보좌관 연결해. 그리고 CIA 서울 지부장에게 전해. 한국 국방부 장관 멱살을 잡아서라도 저게 뭔지 알아내라고 말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으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겉으로는 차세대 중형 위성을 띄운다는 명분이었지만 제 전문가적 식견으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75톤급 엔진을 클러스터링하는 기술, 그리고 저 의도적인 고각 발사. 저건 위성을 핑계 삼아 사거리를 테스트하는 군사 실험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닷새 동안 상황실 의자에서 단 1시간도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위성 사진과 감청 기록들을 분석하며 한국이 숨기고 있는 핵개발 징후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국무부에서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고 닥달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쥐새끼가 치즈를 훔치려다 꼬리를 밟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조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떠들어대도 우주와 첩보의 세계에서만큼은 미국의 1980년대 수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부품 하나도 조립 못하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한국 정부는 허둥지둥 해명 자료를 보내거나 오해다 라며 읍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반응은 여전히 노코멘트입니다. 제 부관 마이클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하더군요. 청와대 한라인은 먹통이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면담 요청조차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침묵.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침묵을 공포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들끓는 의심 앞에 얼어붙어서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상태라고 말이죠. 겁먹은 거야. 우리가 기술 제재 카드라도 꺼낼까봐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거지.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제 판단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새벽 그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2월 2일 새벽 3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닷새간의 경무로 눈이 뻑뻑해져 인공 눈물을 넣고 있던 제게 야간 당직관이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중요도 등급시, 즉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도 되는 하위 정보라는 뜻의 녹색 태그가 붙어 있더군요. 국장님, 방금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떴습니다. 기아나? 유럽 우주국 놈들이 또 통신위성이라도 쏘나보군. 그게 왜 나한테 보고되지? 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누리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도
뇌 용량이 부족한 마당에 지구 반대편의 상업 위성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직관은 물러서지 않고 머뭇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탑재체가 한국 겁니다. 아리랑 7호라고.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리랑? 지난 몇 년간 예산 부족이니 기술적 결함이니 하며 계속 발사가 미뤄지던 그 위성 말이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그 누리호에 못 실어서 남의 나라 로켓 빌려 타는 그거. 제 비아냥의 상황실 구석에 있던 몇몇 분석관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닷새 전에는 자기네 땅에서 거창하게 누리호를 쏘며 우주 강국이 됐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정작 중요한 위성은 힘이 딸려서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남미까지 가서 외제 로켓에 태워 보낸다. 이건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 놈들 급하긴 급했나 보군.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깍지를 꼈습니다.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누리호가 군사적 목적의 ICBM 테스트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며칠 뒤에 민간 위성인 척하는 아리랑 7호를 쏘아 올려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말입니다. 나도. 어차피 남의 로켓 빌려 탄 주제에 성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보나마나 해상도 1m짜리 구형 광학 카메라나 달아놨겠지. 구글 어스보다 못한 사진이나 찍어댈 텐데 굳이 우리가 감시할 가치도 없어. 저는 그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책상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모니터 속 붉은 궤적, 누리호의 1단 로켓 낙하 지점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보고서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봤다면 거기에 적힌 탑재 중량 1.8톤이라는 숫자를 보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한국이 왜 굳이 위성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그 무게 속에 무엇을 꽉꽉 채워 넣었는지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했던가요? 제 눈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위험한 야망가로만 보였지 감히 미국조차 갖지 못한 신의 눈을 만들려는 천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워싱턴의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던 상황실의 정적을 깬 건 책상 위의 붉은 전화기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직통 라인.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누리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급박하고 더 치명적인 무언가가 터졌다는 신호였죠. 네, NGA 국장입니다. 국장. 지금 당장 북한 평양 산음동 좌표 띄워. Right now.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좌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평양 산음동. 북한의 미사일 연구 단지가 있는 곳. 저는 반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위성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좌관님, 현재 그 지역 상공에는 가용한 자산이 없습니다. KH-12 위성이 진입하려면 40분은 더 있어야. 뭐라고? 40분? 야, 이 미친 자식아. 지금 북한 놈들이 이동식 발사대를 끌고 나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탄두에 뭘 실었는지도 모르는데 40분을 장님이 되라고? 욕설이 쏟아지는 수화기를 든 채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첩보 위성들을 수십 개나 굴리는 우리가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평양을 놓친 겁니다. 100개가 넘는 모니터가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젠장. 저는 수화기를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부관과 분석관들이 우왕좌왕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드론을 띄우기엔 너무 멀고 정찰기는 북한 방공망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실에 소음을 뚫고 통신장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한국군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지금 걔네 상대할 시간 없어. 끊어. 그게 정보 공유를 하겠답니다. 평양 산음동 실시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누리호나 쏘면서 딴짓하던 놈들이 우리가 놓친 평양을 보고 있다고?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한국의 정찰 자산이라곤 우리가 빌려주는 저해상도 위성사진이 전부지 않습니까? 개소리하지 마. 놈들이 무슨 수로 봐. 망원경으로 보고 그림이라도 그렸대? 제가 비아냥거리자 통신장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성 영상이랍니다. 오늘 새벽에 발사한
아리랑 7호가 타겟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리랑 7호? 제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마치 씹다 뱉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저는 통신장교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대신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이성은 그 보고를 거부하다 못해 혐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정신이야? 자네 지금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아리랑 7호가 발사된 게 불과 5시간 전이야. 5시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서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나? 가스 방출이야. 우주 진공 상태에 적응하느라 부품에서 나오는 가스를 빼내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런데 렌즈 뚜껑을 열고 촬영을 해? 렌즈가 성에 낀 안경처럼 뿌옇게 될 텐데 뭘 찍겠다는 거야?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제 분노에 찬 강의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쌓아올린 항공우주공학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성이란 녀석은 갓 태어난 아기보다 예민합니다. 발사체의 엄청난 진동을 견딘 직후에는 자세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마련이고 이걸 잡는 초기 궤도 운용 단계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시간 만에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촬영을 한다. 그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자마자 달에 갔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제 과학적 상식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장, 내 알 바 아니야. 가스를 뿜든 춤을 추든 한국 놈들이 본다잖아. 저들이 평양을 보고 있다고. 보좌관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그건 한국이 조작된 영상을 보내려는 수작입니다. 미리 찍어둔 자료 화면이거나 드론 영상을 위성 영상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대통령께 보고했다간 우리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 지금 평양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웃을 입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나? 당장 받아. 이건 명령이야. 달칵. 매몰찬 끊김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천하의 미정보국이 제발 앞가림도 못한다고 무시하던 한국에게 구걸해서 눈을 빌려야 한다니.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짜 눈을 말입니다. 국장님, 한국 측 회선 연결할까요? 통신장교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만약 한국이 감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조작된 영상으로 우리를 기만하려 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연결해. 단 조건이 있다. 저는 분석관들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놈들이 보내는 데이터, 가공된 JPG나 영상 파일은 절대 받지 마. 무조건 RAW 데이터로 달라고 해. 센서에서 빛 정보를 전기로 바꾼 그날 것의 데이터 말이야. 포토샵으로 장난질 쳤다면 비트 단위에서 바로 티가 날 테니까. 알겠습니다. RAW 포맷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이버 사령부 애들 불러서 역추적 걸어. 데이터가 들어오는 IP 주소, 경유지, 패킷 헤더까지 싹 다 털어보란 말이다. 저것들이 정말 우주에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휴전선 인근 드론 관제소에서 쏘는 건지 밝혀내야겠어. 제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100% 가짜이거나 혹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한국 군부가 꾸며낸 유령 정보일 것이라고요. 저는 그 거짓의 꼬리를 잡는 순간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들은 동맹을 모독했다고 일갈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이 수립되었습니다. 라는 녹색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합참정보본부. 귀측의 요청대로 아리랑 7호의 센서 직수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보안 등급 1급. 암호화 해제 키는.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겐 일상적인 훈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침착함이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더군요. 국장님, 데이터 패킷 들어옵니다. 용량이. 세상에. 분석관 앤더슨이 모니터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뭐가 문제야? 용량이 너무 큽니다. 일반적인 광학 위성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초당 수 기가바이트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사진이 아니라 다중 분광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중 분광?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열상 정보까지 긁어모으고 있다는 뜻인가?
갓 쏘아 올린 위성으로 셔터 한 번 누르기도 힘들 텐데 그 복잡한 센서들을 전부 다 켰다고? 허세 부리는군. 쓰레기 데이터로 용량만 불린 거야. 해독기 돌려. 화면에 띄워. 스크린 중앙에 거대한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10%, 20%.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진행률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안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가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안보관으로서의 자아와 한국이 성공했을 리 없다는 오만한 전문가로서의 자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한국이 실패했기를 아니 사기쳤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가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니까요. 그때 사이버 사령부 파견 요원이 헤드셋을 벗으며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역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야? 한국 합참 지하 벙커인가? 아니면 드론 부대? 그게 요원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호 발신지. 지구가 아닙니다. 뭐? 경로 추적 결과 신호는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고도 550km 상공에서 직접 펜타곤 수신 안테나로 꽂히고 있습니다. 위성. 맞습니다. 진짜 위성입니다. 순간 제 뒤통수를 누군가 망치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드론이 아니라고? 정말 우주에서 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발사 5시간 만에 펜타곤과 다이렉트 링크를 걸고 대용량 데이터를 쏜다는 건 위성의 안테나가 0.1도의 오차도 없이 우리 건물을 조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위성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돼. 오류야. 다시 확인해. 제가 소리치려는 찰나 로딩바가 100%에 도달했습니다. 디코딩 완료. 화면 나옵니다. 앤더슨의 외침과 함께 칠흑 같던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실에 있던 50여 명의 엘리트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느껴질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닫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이 구름을 걷어내고 내려다본 듯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평양의 지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한가운데 산음동 미사일 공장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타이어 자국 하나하나의 트레드 패턴까지 구분될 정도의 거대한 물체.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이동식 발사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발사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 데이터 정보창에 찍힌 붉은색 숫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촬영 고도 550km. 촬영 각도 롤축 마이너스 32.5도. 자세 제어 오차 0.0001도. 마이너스 32.5도. 제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위성이 몸체를 30도 넘게 비틀어서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고속으로 지구를 돌면서 말이죠. 이건 마치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 조수석에서 창문 밖 1km 떨어진 표지판의 글씨를 흔들림 없이 찍은 것과 같습니다. 이건 나사도 못하는 기술입니다. 옆에 서 있던 앤더슨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상식, 제 경험, 제 물리학 교과서가 그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물리 법칙을 비웃으며 불가능의 영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모니터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하지만 제 손끝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우리가 누리호라는 미끼를 물고 뜯는 동안 한국은 우리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단검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장님. 한국 측에서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통신 장교가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곳에선 조금 전에 그 차분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약간의 비웃음기가 섞인 어조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마음에 드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가스 좀 빼느라 늦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스 방출이니 뭐니 하며 떠들던 그 헛소리들을 말입니다. 가스. 그래, 가스라니.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얼굴은 아마 붉게 달아오른 홍당무처럼 보였을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장이 얼굴도 모르는 동맹국 오퍼레이터에게 가스 방출이라는 전문 용어로 비웃음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모욕감을 곱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평양산음동의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총각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제 차 독촉입니다. 타격 좌표를 입력할 거냐고 묻습니다. 앤더슨의 외침이 제 정신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한국 측에 메인 채널 열어줘. 데이터 링크 레벨 5. 최고 수준으로 통합한다. 레벨 5요? 하지만 국장님, 그건 우리 시스템의 심장을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규정상. 규정 따위게나 주라지. 지금 당장 저 트럭이 멈추지 않으면 LA가 불바다가 될 판이야. 연결해. 제고함과 함께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 미군 전술 지도가 화면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낯설고 차가운 흰색 인터페이스가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곳곳에 알 수 없는 기호들과 한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봐온 투박한 군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최신 게임의 UI처럼 매끄럽고 직관적이며 무엇보다 섬뜩할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시스템 동기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소. 표적 평양산음동 미사일 공장. 지연시간 0.02초. 지연시간이 0.02초? 이게 말이 됩니까? 통신장교가 입을 딱 벌리고 중얼거리더군요.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신호가 옆방에서 보내는 카톡보다 빠르다니 저들은 도대체 무슨 통신망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화상통신 창이 열리며 이 모든 마법을 부리고 있는 장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헐크 같은 군인이나 제복을 입은 딱딱한 장군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나타난 인물은 제 예상을 보란듯이 빗나가더군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수석 엔지니어 서 박사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 헝클어진 머리,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 위에 아무렇게나 걸친 흰 가운. 그는 한 손에는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다른 한 손에는 전자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한국의 통제실은 펜타곤과 정반대였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마치 도서관에 온 사람들처럼 고요하게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 적막함이 소란스러운 우리 상황실과 대비되어 기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서 박사. 라고 했소? 네.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하죠. 현재 북한 TEL의 연료 주입이 60% 진행되었습니다. 발사까지 예상 시간 18분 남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건조하게 숫자를 읊었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죠. 그 태도가 저를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이봐요, 박사. 18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들 지금 대체 뭘 한 건가? 발사된 지 5시간 된 위성으로 이 정도 영상을 뽑아내다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드론이지? 아니면 미리 심어둔 해킹 툴인가? 저는 짐짓 위험을 세우며 그를 추궁했습니다. 미국을 속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서 박사는 쥐고 있던 전자펜을 툭 내려놓으며 그제야 안경 너머로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미국에서는 위성을 쏘면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석 달을 놀게 놔두시더군요.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비싼 장비 망가지지 않게 말입니다. 그게 정석이니까.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지 않소? 물리 법칙이라. 서 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머리 위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핵폭탄이 24시간 떠다닙니다. 석 달? 아니요. 저희에겐 3분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버리고 알고리즘을 택했습니다. 알고리즘? 네. 제로 데이 캘리브레이션.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겪는 모든 진동과 오차를 사람이 아닌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0.1초마다 보정합니다. 렌즈가 떨리면 떨리는 만큼 반대로 센서를 움직여서 상쇄시키는 거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칫하면 위성 자세 제어 장치가 과열로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설명에 제 등 뒤에 있던 나사 출신 기술 고문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깐, 그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자살 행위입니다. CMG를 그렇게 극한까지 돌리면 위성 수명이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서 박사가 기술 고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리더군요. 차가운 분노 혹은 서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막지 못하면 내일은 없으니까요.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위성을 극한까지 몰아붙인다. 오직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계산기 두드리는 미국의 합리주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끼 서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성이 온전한 상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 박사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센서 온도 85도. 위험 수치이지만 버팁니다. 아리랑은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자, 이제 잡담은 그만하시죠. 북한이 기립장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주민되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흐릿한 점이 아니라 미사일을 세우는 유압장치의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서 있는 북한군 기술자들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모습까지 포착되더군요. 이건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어권을 귀측의 요격 시스템과 연동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맷은 미군 전술 데이터망으로 실시간 변환해서 쏴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잠깐, 서 박사. 우리 시스템과 호환성 테스트도 안 거쳤잖아. 그러다 시스템이 충돌하면. 국장님. 서 박사가 다시 한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나직하고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5년간 미군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줄 때 우리는 당신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충돌은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생 취급하며 정보를 통제할 때 그들은 언젠가 올 이 순간을 위해 우리를 철저히 해부하고 분석해왔던 겁니다. B. 경쾌한 비프음과 함께 제 앞에 콘솔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연결, 보안 확보됨. 데이터 출처, 대한민국 아리랑 7호. 그리고 제 모니터 위로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GPS 좌표가 소수점 8자리까지 찍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띄운 첩보 위성들도 해내지 못한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좌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에게 저는 미국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를 받아먹어야 하는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상황실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정점에 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어느 지하 벙커, 믹스커피를 마시는 저 헝클어진 머리의 과학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좌표 확인되었습니다. 제 부관 마이클이 침을 꿀꺽 삼키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격부대. 대기시킬까요?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작은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뛰어넘었는지도 모릅니다. 대기시켜. 그리고 서 박사에게 전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계속 지켜봐달라고. 그것은 펜타곤의 수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굴하지만 가장 솔직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봐달라. 제 입으로 그 말을 뱉어놓고도 저는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천하의 미정보국 국장이 고작 발사 5시간 된 신생 위성에게 제발 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다니요. 제 등 뒤에서 참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등줄기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제 뇌를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위로 한국 측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스펙은 제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센서, 전자광학, 적외선 복합, 해상도, 픽셀당 28cm, 초고화질, 재생속도, 초당 60장, 부드러운 영상, 28cm, 게다가 초당 60프레임이라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그것도 겨울철 북반구의 불안정한 대기층을 뚫고 28cm급 영상을 4K 영화처럼 송출한다. 미국의 최첨단 첩보 위성인 키올조차 맑은 날이 아니면 힘든 일이었죠. 앤더슨, 이거 필터 쓴 거지? AI로 해상도 뻥튀기 한 거잖아. 원본은 흐릿한데 후보정으로 눈속임하는 거지?
제가 분석관 앤더슨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모니터 액정에 코가 닿을 듯이 가까이 댄 채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픽셀 깨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생 라이브입니다. 저길 보십시오. 연료 주입구 밸브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증기. 바람에 흩어지는 입자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산음동 이동식 발사대 옆 트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 심지어 트럭 운전병이 추위에 떨며 손을 비비는 모습과 그의 군복 어깨에 내려앉은 흙먼지의 질감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렌즈 구경이 얼마나 크길래 저런 빛을 모을 수 있지? 그때 한국 측 오퍼레이터 서 박사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타겟 액체 산소 주입 중. 표면 온도 영하 183도. 내부 수위 85%. 그의 보고와 동시에 화면이 푸른색 열상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열상 카메라는 뜨겁고 차가운 것만 뭉뚱그려 보여주는데 이 화면은 마치 병원 MRI처럼 미사일 내부의 연료 탱크 수위가 투시되듯 보였으니까요. 초분광 센서. 저 작은 위성에 저걸 다 때려 박았다고? 옆에 있던 기술 고문이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우리는 한국이 누리호 발사체 기술이 부족해서 1.5톤밖에 못 올린다고 그래서 남의 나라 로켓을 빌려 탄다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누리호의 1.5톤 제한으로는 저 괴물 같은 초분광 센서와 냉각 장치를 다 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8톤이라는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힘 좋은 외제 로켓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산화 성공이라는 명분보다 적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질적 살상력을 택한 그들의 지독한 실리주의. 그것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북한군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타겟 이동. 은폐 엄폐물로 진입합니다. 서 박사의 외침과 함께 미사일 발사대가 거대한 위장막이 쳐진 터널 입구 쪽으로 급하게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놈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위성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터널 안으로 숨어버리면 우리는 장님이 되니까요. 젠장. 놓치겠어. 시야각 확보 안 돼. 우리 측 분석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성은 기차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일직선으로만 날아갑니다. 벽을 뚫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국의 기술 자랑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타겟 이탈 감지. 제로데이 기동 시퀀스 활성화. 꽉 잡으세요. 꽉 잡으라고? 누구한테? 그 의문이 풀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잉. 끼기기.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고주파음이 들리더니 화면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짐벌 잠금 해제됨. 동체 회전 속도 초당 4.5도. 세상에. 국장님, 저 숫자를 보십시오. 초당 4.5도. 위성이 몸체를 비틀어 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문이 안경을 떨어뜨리며 경악했습니다. 위성이 궤도를 따라 멀어지면서도 카메라는 끝까지 터널 입구를 향해 고정된 채 180도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광기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기어이 터널 깊숙이 숨어버린 미사일 발사대를 사선으로 비집고 들어가 비춰냈습니다. 보입니다. 터널 안쪽 50m. 기립장치 전개. 앤더슨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리랑 7호가 극한의 자세 제어를 통해 터널 내부를 사선으로 비춰낸 것입니다. 화면 속 북한군들은 안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주 저편에서 한국의 위성이 몸부림치며 자신들의 정수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부정 본능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각도가 맞은 거지. 저런 기동을 계속하면 위성은 박살나게 돼 있어. 제가 애써 침착한 척하자 서 박사가 마치 제 속을 읽은 듯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국장님, 영상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예측 데이터 탭을 눌러보시죠. 저는 홀린 듯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 분석. 예상 발사 시간 발사 3분 42초 전. T-3분 42초? 발사 시간을 분 단위로 예측한다고? 위성 센서가 미사일 동체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연료 펌프가 4500rpm으로 돌 때 나오는 고유 주파수죠. 저희 AI 분석 결과 정확히 3분 42초 뒤에 점화됩니다.
상황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귀로 듣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건 첩보가 아니라 예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 속의 물리학 교과서가 그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부관. 녹화하고 있나? 네. 네, 물론입니다. 백업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 한국의 알고리즘 소스 코드. 훔칠 수 있으면 훔쳐오라고 해. 저건 미친 물건이야.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저 괴물이 적국의 것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밤 잠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화면 속 카운트다운 숫자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점화 절차 감지됨. 발사 59초 전. 점화 시퀀스 감지. 1분 남았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비춰주는, 아니 멱살 잡고 보여주는 저 선명한 표적 덕분에 우리는 정확히 언제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 좌표 고정 유지해. 우리 요격 미사일 라곤 들어간다. 걱정 마십시오. 아리랑은 절대 눈 안 감습니다. 설령 렌즈가 타버리는 한이 있어도. 서 박사의 대답에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그 지독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시간 전에 쏘아 올린 위성을 숨 돌릴 틈도 없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 모습.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들의 처절한 투혼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도 영혼을 불어넣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도끼가 저 차가운 우주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30초 전. 일단 엔진 추력 90% 도달.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서 박사의 카운트다운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건조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요격부대에 비상을 걸고 백악관과 한라인을 유지하느라 아수라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이방인처럼 멍하니 모니터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눈이 포착한 어떤 문자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주는 데이터 밑바닥에 깔려있는 16진수 소스 코드들. 일반적인 지휘관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복잡한 난수표가 엔지니어 출신인 제 눈에는 기이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미국의 전술 데이터망 시스템과 연동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매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방화벽이 왜 작동을 안 하지? 남의 집 열쇠를 복사해왔다고 해도 문을 열 때는 뻑뻑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최고 보안 등급인 미군 전술망입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의 데이터는 마치 원래 제 집인 것처럼 우리의 방어망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사격 통제 커널까지 다이렉트로 접속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패킷헤더 정보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주석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프로토콜 블러드 얼라이언스. 혈맹. 그 단어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밑줄이었습니다. if US 시스템 블라인드. then ROK 시스템 마스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미국 시스템이 장님이 되면 한국 시스템이 마스터 권한을 갖는다. 이건 단순한 연동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감시망이 먹통이 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심어놓은 비상지휘권 인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시한다고 믿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마침내 우리조차 모르는 뒷문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아리랑 7호가 괌에 있는 THAAD 레이더에 좌표를 강제 주입하고 있습니다. 부관 마이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안 코드가 다를 텐데요. 다르지 않아. 놈들이 마스터키를 복제했으니까.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일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동맹의 형태일까요? 미국이 눈을 감았을 때 대신 눈을 떠주고 손이 묶였을 때 대신 방아쇠를 당겨주기 위해 준비된 기술. 하지만 펜타곤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무기를 자신들의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조명이 붉은색에서 섬뜩한 노란색으로 바뀌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고, 보안 침해 감지됨. 출처, 미 사이버 사령부. 국장님, 사이버 사령부에서 접속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미승인 데이터 유입으로 간주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꽉 막힌 관료주의자들.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제임스 밀러 사이버 사령관이었습니다. 받아.
제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NGA 국장. 당신 미쳤어? 펜타곤 전산망에 정체불명의 패킷을 꽂아 넣어? 당장 선 뽑아. 이건 1급 보안 위반이야. 밀러 장군. 지금 북한 미사일이 발사 직전입니다. 우리 위성은 장님이고 유일한 눈은 한국뿐이라고요. 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밀러 장군은 규정집의 잉크 자국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그 장난감 위성 데이터 믿고 우리 안보를 맡겨? 규정상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는 1비트도 허용 못해. 10초 내로 차단 안 하면 내가 강제로 셧다운 시키겠소. 이 멍청한 자식아. 끄면 다 죽어.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사성 장군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장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 전송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결 품질 30%, 10%, 연결 끊김. 사이버 사령부의 방화벽이 아리랑 7호의 접속을 물리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모니터 속 서 박사의 영상이 뚝뚝 끊기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푸.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완벽한 어둠. 조금 전까지 선명하게 보이던 평양의 모습도 트럭의 바퀴 자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멍청하게 깜빡이는 펜타곤의 자체 레이더 화면뿐이었죠. 하지만 그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아직 레이더 탐지고도 아래에 있었고 우리는 다시 장님이 되었습니다. 밀러. 이 개자식.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덮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미사일이 레이더에 잡힐 때쯤이면 이미 요격 타이밍을 놓친 뒤일 겁니다. 상황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꺼져버린 줄 알았던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 박사였습니다. 치익. 국장님. 들리십니까? 서 박사? 어떻게? 회선이 다 끊겼을 텐데. 치익. 정문이 막혔으면 창문으로 들어가야죠. 저희가 경로를 바꿨습니다. 경로를 바꿔? 어디로? 그의 다음 대답은 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료주의가 닿을 수 없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국방부 전산망은 포기했습니다. 보안이 너무 세서요. 그래서 저희 위성 신호를 괌에 떠있는 미군 조기경보 통제기로 직접 쏘고 있습니다. 뭐라고? 프로토콜명 갈매기. 주파수 대역은 한미연합훈련 때 쓰던 비상용 예비 채널입니다. 밀러 장군도 이건 못 막을 겁니다. 아날로그니까요. 아날로그. 최첨단 디지털 방화벽을 뚫을 수 없다면 가장 원시적이고 투박한 무전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실어 보낸다는 발상. 그것은 매뉴얼에 죽고 사는 미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팟. 검은 화면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깨끗한 디지털 4K 영상이 아닌 지직거리는 흑백 노이즈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화면 속에서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화성 17형 미사일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승 단계 진입. 고도 15km 돌파. 지금입니다, 국장님. 서 박사의 외침이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밀러 장군이 끊어버린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괌 요격부대 사령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리랑 7호가 뚫어준 그 좁고 거친 개구멍. 그 구멍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이제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NGA 국장. 권한 코드 델타 나이너. 괌 사령관 들리는가? 네. 괌 사령관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불분명합니다. 웬 한국어 코드가 섞인 좌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쥐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한국어 좌표대로 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 위성이 가리키는 곳으로 쏴 갈겨. SM-3 요격 미사일 발사. 표적 획득까지 90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보고가 상황실 스피커를 때렸습니다. 쿵 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커리어와 아니 어쩌면 제 목숨까지 걸고 승인되지 않은 한국의 데이터에 미군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좌표가 틀린다면? 만약 아리랑 7호가 보내준 그 희미한 점이 진짜 핵탄두가 아니라 단순한 기만체라면? 생각만으로도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 눈앞의 모니터, 그 지직거리는 흑백의 아날로그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주전쟁이 저를 놔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화성 17형은 이미 성층권을 뚫고 외기권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마하 15를 넘어섰고 일단 로켓이 분리되며 거대한 화염이 화면을 뒤덮었죠. 통상적인 위성이라면 이 순간 타겟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런 섬광이 센서의 눈을 멀게 하거나 급가속하는 탄두를 카메라가 쫓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리랑 7호는 달랐습니다. 타겟 분리 확인. 2단 점화. 추적 개인값을 최대로 올립니다. 서 박사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송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자체가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원격 측정 데이터 창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고, 제어 모멘트 자이로 과열. 자이로 온도 115도, 위험 수치. 진동 수치 9.8지, 전투기 급기동 수준. 진동 레벨 9.8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조종사가 받는 압력이 9지입니다. 그런데 정밀한 광학기기로 꽉 채워진 위성이 9.8지의 진동을 견디고 있다고요? 이건 마치 현미경을 들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땅에 떨어진 바늘을 찾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국장님, 위성이 못 버팁니다. 저렇게 급격하게 몸을 돌리면 내부 베어링이 다 녹아버립니다. 기술 고문이 머리를 감싸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화면 속 영상 가장자리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고열로 비틀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서 박사. 멈춰. 그러다 위성 터져. 분해된다고. 저도 모르게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천억 원.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우주기술 결정체입니다. 그걸 단 한 번의 작전을 위해 잿더미로 만들 셈인가? 하지만 서 박사의 대답은 제 예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상관없어. 태워버려. 뭐? 냉각기 꺼. 그 전력까지 전부 자세 제어 모터로 돌려. 1도라도 더 꺾어야 해. 안 그러면 놓친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위성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를 끄고 그 전기를 모터에 몰아주다니. 스스로 심장을 태워서 근육을 움직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미쳤어. 당신들 제정신이야? 그거 10년 써야 하는 위성이잖아.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제가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서 박사가 아닌 한국연구소 현장의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모터 온도 150도 돌파. 센서 노이즈 증가. 픽셀이 죽고 있습니다. 닥치고 돌려. 타겟이 시야각 밖으로 나가잖아. 쫓아가. 욕설과 고함, 그리고 다급한 타자 소리. 그 소음들 사이로 저는 한국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쾌적한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전차 안에 갇힌 병사들처럼 죽어가는 위성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 북한 미사일이 기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탄두 부분에서 작은 물체 수십 개가 팝콘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기만체 살포. 다탄두 분리.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놈들이 진짜 핵탄두와 똑같이 생긴 가짜 풍선들을 뿌린 겁니다. 레이더상으로는 수십 개의 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라면 우리 요격 미사일은 엉뚱한 풍선을 맞추고 진짜 핵탄두는 LA로 떨어질 것입니다. 젠장. 식별 불가. 타겟이 너무 많습니다. 괌 사령관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여기까지인가? 한국이 위성을 태워가며 버텼지만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건가? 하지만 그 순간 서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낮고 섬뜩할 정도로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필터 교체해. 초분광 모드, 대역폭 400나노미터. 열화상 합성. 박사님. 그러면 센서가 타버립니다. 냉각기도 끈 상태에서 센서 부하를 최대로 걸면 CCD가 녹습니다. 녹아도 돼. 단 한 장만 찍으면 돼. 진짜가 뭔지 찾아내란 말이야.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마지막 남은 생명을 쥐어짜내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파장의 빛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풍선은 텅 비어 있어서 차갑고 진짜 핵탄두는 내부에 우라늄과 기폭장치가 들어있어서 미세한 열을 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려면 센서를 극한의 감도로 올려야 합니다. 마치 맨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자해 행위였죠. 지직, 지지직. 화면 절반이 하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픽셀들이 과열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라. 10초만. 아니 5초만. 미국인인 제가 한국의 기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얀 노이즈의 폭풍 속에서 단 하나의 점이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식별 확인됨 핵탄두. 열 신호 패턴 일치함 진짜 찾음. 찾았다. 서 박사의 짧은 한마디. 그것은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좌표 전송. 괌 사령부에 싸. 그 순간 화면 중앙에 떴던 보라색 점의 좌표 데이터가 미친 속도로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면의 나머지 부분은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측 하단 원격 측정 창의 숫자들이 0으로 수렴하거나 에러로 바뀌고 있었죠. 센서 상태, 고장, 손상됨. 냉각 시스템 작동 중지, 꺼짐. 연결 품질, 위험, 곧 끊김. 위성 눈이 멀었습니다. 센서가 다 탔습니다. 한국연구원의 울음 섞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7호는 자신의 눈을 태워서 진짜 핵탄두의 위치를 우리에게 찍어준 겁니다. 그 마지막 데이터 패킷이 괌에서 날아오던 SM-3 요격 미사일의 뇌로 전송되었습니다. 표적 조준 고정. 교전 개시. 쾅. 비록 아날로그 화면이었지만 섬광은 선명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라색 점이 요격 미사일과 충돌하며 거대한 빛의 덩어리로 산화했습니다. 가짜 풍선들 사이 숨어있던 진짜 악마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본토 타격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꽉 막힌 밀러 장군조차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아리랑 7호의 화면이 이제는 완전히 회색 노이즈로 변해버린 모습을. 지지직, 치익. 마치 TV 방송이 끝난 뒤의 화면처럼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그 먹통 화면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 들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 통신회선 너머로 누군가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쳐서 갈라진, 하지만 묘하게 후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국장님. 타격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군요. 그의 비꼬는 듯한 축하 인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는 대가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5년을 공들여 만든 그들의 눈을 불태웠습니다. 위성은 어떻게 됐어? 제가 멍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은 멀었고 귀는 먹었습니다. 자세 제어 모터도 타버려서 이제 곧 궤도를 이탈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질 겁니다. 유성이 되어 사라지겠죠.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시한부 환자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처럼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요? 우리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잖소. 아니면 그냥 요격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왜 한국은 남의 나라 방어를 위해 자기네 국보급 자산을 희생시켰는지. 단순히 동맹이라서? 서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픽하고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미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 미사일 놓치면 LA가 아니라 궤도가 바뀌어 서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0.1%의 확률이라도 우리 가족이 죽는 도박은 안 합니다. 그게 한국 가장들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새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거창한 기술이나 비싼 위성도 주저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생존 본능. 그 처절한 도끼가 바로 한국 기술력의 진짜 엔진이었던 겁니다. 화면 속 회색 노이즈가 유난히 슬프게 보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의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기술 좀 따라하는 동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납땜인두와 키보드를 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독한 전사들.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꺼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탈진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거나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실 뿐이었죠. 우리는 방금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막아냈지만 그 승리의 뒷맛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색 노이즈로 변해버린 메인 스크린. 그 먹통이 된 화면이 마치 죽은 자의 감지 않은 눈처럼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백악관 수석 보좌관입니다. 보안회선 1번입니다. 부관이 건네주는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수고했다는 치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정반대의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NGA 국장. 상황 종료 확인했소. 아주 훌륭한 대처였어. 우리 E3 조기 경보기가 단독으로 타겟을 탐지하고 요격했다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보좌관님, 무슨 말씀입니까? E3는 중계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탐지와 추적, 유도까지 전부 한국의 아리랑 7호가 했습니다. 그들이 위성을 태워먹으면서 이봐, 국장. 보좌관이 말을 뚝 끊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뱀처럼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보고 있어. 그런데 뭐? 미국의 최첨단 MD 시스템이 먹통이라서 한국의 민간 위성 따위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게 나가면 동맹국들이 우릴 어떻게 보겠나? 펜타곤의 주가가 폭락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하지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국 연구원들이 목숨 걸고.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100% 미군의 단독 작전이다. 한국 위성 데이터? 그건 그냥 참고용이었어. 알겠나? 관련 데이터는 전부 1급 기밀로 분류해서 봉인해. 이 뻥긋하는 직원은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전하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허무하더군요. 1000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 1만 킬로미터 밖에서 모든 걸 불태운 한국인들의 희생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밀러 장군 측에서 공식 보도자료 초안을 보냈습니다. 앤더슨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적힌 문구들은 기가 찼습니다. 미 우주군 북한 미사일 완벽 요격. 압도적 기술력 입증. 그 어디에도 코리아, KARI,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랑 7호가 찍어준 그 선명한 열상 이미지는 미군 정찰기가 찍은 것처럼 교묘하게 크롭되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야. 제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블릿을 집어 던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힘없이 책상 위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발해봤자 저는 정무 감각 없는 기술자로 낙인 찍혀 옷을 벗게 될 것이고 진실은 더 깊은 지하 벙커 속에 묻힐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한국 측 데이터를 서버에서 삭제하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제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국장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군요.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자꾸 제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부관이 몰래 백업해둔 프로젝트 고스트 HWP라는 이름의 외장 하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삭제되었지만 제 양심이 참아 지우지 못한 아리랑 7호의 마지막 기록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우는 붉은색 경고 로그들. 치명적 오류, 고장. 시스템 전소, 완전 타버림. 임무 완수.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서 박사와 한국 연구원들이 나눴던 채팅 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았던 그들만의 진짜 대화였습니다. 김 연구원. 박사님, 이거 진짜 다 태울까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저번 주에 돌잔치 한 제 딸내미 사진도 아직 못 받았는데. 서 박사. 야, 사진이 문제냐? 지금 안 태우면 내 딸내미가 사는 서울에 미사일 떨어진다. 그냥 태워. 심할서는 내가 쓴다. 크크크, 알겠습니다. 화끈하게 태워드립죠. 아리랑아, 미안하다. 다음 생엔 미국 위성으로 태어나라.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생엔 미국 위성으로 태어나라니.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비장한 애국가나 눈물바다가 아니라
내 딸 살리려면 이거 태워야지 뭐 어쩌겠냐는 식의 쿨한 태도. 그들에게 위성은 수천억짜리 국가자산이기 이전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던질 수 있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면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계 최강대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매뉴얼 뒤에 숨었고 사건이 끝난 뒤에는 거짓말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태워서 사람을 살렸는데 저는 제 양심을 태워서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군.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 지금쯤 아리랑 7호가 떠 있을 겁니다. 아니, 떨어지고 있겠죠. 제어력을 잃은 위성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진입할 운명이니까요. 그때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간 천문 동호회 앱이었습니다. 속보, 북미 상공에서 거대한 유성우 관측. 인공위성 잔해로 추정.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북쪽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꼬리를 가진 붉은 빗줄기. 아리랑 7호였습니다. 자신을 태워 만든 마지막 불꽃으로 콧대 높은 미국의 하늘을 가르고 있는 그 장엄한 죽음. 국장님도 보고 계십니까? 스피커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박사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아, 제가 아까 켜둔 비상회선이 아직 살아있었나 봅니다. 보고 있소. 당신네 위성. 정말 화려하게 가는구려. 네. 마지막까지 예쁘네요. 제 자식놈이라 그런지. 서 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공로를 가로채고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을요. 서 박사. 미안하오. 위에서. 이번 일을 덮으라고 했소. 공식 발표에는 한국 이름이 빠질 거요. 저는 죄인처럼 고백했습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 박사는 피식 웃으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입니까? 미국 형님들 체면 살려드려야죠. 화나지 않소? 억울하지 않냐는 말이오. 억울하죠. 솔직히 속 쓰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장사꾼이 아니라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제대로 작동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거. 그거 하나면 오늘 술안주로 충분합니다. 역사가 기억 안 해줘도 제가 기억하고 우리 팀원들이 기억하니까요. 그의 말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역사가 기억 안 해줘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존심이자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직업윤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유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꼬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속의 비겁함도 함께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책상 위에 공식 보도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미 우주군 단독 작전 성공. 이 역겨운 종이 쪼가리. 제가 만약 여기에 서명한다면 저는 평생 저 밤하늘을 올려다볼 자격을 잃게 될 겁니다. 서 박사에게 그리고 저 이름 모를 오퍼레이터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 박사. 네. 술안주로만 끝내기엔 내가 너무 쪽이 팔려서 안 되겠소.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맨 아래 제 서명란에 굵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X.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미국식으로 아주 시끄럽게 기억해줄 생각이니까. 저는 인터폰을 눌러 퇴근하려던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차 대기시켜. 백악관으로 간다. 네. 이 밤중에요? 안보보좌관님은 퇴근하셨을 텐데요.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저는 외투를 걸치며 책상 위에 있던 프로젝트 고스트 HWP가 담긴 외장 하드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기자들 불러.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전부 다. 국장님. 그게 무슨. 내일 아침이면 톱 기사는 미국의 승리가 아닐 거야. 제 눈은 20년 전 신입 분석관 시절의 그 패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훔친 한국의 별, 이게 좋겠군. 다음날 평소라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쯤 되어야 꽉 찰 이 거대한 브리핑룸이 오늘은 복도까지 기자들로 미어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돌린 비상호출 때문이었죠. 단상 위에는 NGA의 로고가 박힌 깃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섬광. 문득 어젯밤 산화한 아리랑 7호가 마지막으로 내뿜었을 그 빛이 생각나더군요.
녀석도 이렇게 눈이 부셨을까요? 국장님, 백악관 브리핑보다 1시간 먼저 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미국 단독 요격 성공이라는데 NGA가 단독으로 발표할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시스템 오류설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기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잠시 후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할 내용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쇠로 된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검은색 외장 하드를 꺼내 단상 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 불빛이 쏘아졌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4K 해상도의 깔끔한 CG 영상이나 멋진 미군 로고가 박힌 홍보 자료였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지지직거리는 흑백의 노이즈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송사고입니까? 화질이 왜 이래요? 60년대 자료인가요?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첨단 정보기관이 내놓은 자료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과거의 영상이 아닙니다. 불과 10시간 전 괌 상공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치익 하는 잡음과 함께 화면 속에서 흐릿한 불기둥 하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그리고 그 옆으로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수십 개의 가짜 탄두들. 기자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감은 가공된 CG가 흉내낼 수 없는 날것의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붉은색 자막이 깜빡였습니다. 데이터 출처, 대한민국 위성 항우연. 상태, 시스템 연소 중, 불타는 중. 이 영상은 미군의 정찰 자산이 찍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제 새벽 쏘아 올린 민간 위성 아리랑 7호가 찍은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라고? 어제 뉴스에선 실패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미군 위성은 어디 가고 왜 한국 걸 써? 바로 그때 브리핑룸 뒷문이 쾅 열리며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악관 경호팀, 그리고 그 뒤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제임스 밀러 사이버 사령관이 보였습니다. 당장 꺼. 마이크 내려놔. 밀러 장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해 돌아갔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등장이 드라마의 완성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국장, 당신 지금 반역죄 저지르는 거야. 1급 기밀 누설로 체포하겠어. 기밀? 저는 밀러 장군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오히려 마이크 볼륨을 높였습니다. 장군님, 이게 왜 기밀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는 게 기밀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릴 구해줬다는 게 기밀입니까? 이 미친 자식이. 끌어내.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의 엔터키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채팅 로그였습니다. 서 박사. 냉각기 꺼. 태워버려. 김 연구원. 알겠습니다. 아리랑아, 미안하다. 거대한 스크린에 뜬 한글과 영문 번역본. 경호원들도 밀러 장군도 그 문구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브리핑룸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장님이 되었을 때, 우리 관료들이 규정 타령하며 코드를 뽑아버렸을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위성을 태웠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을 위해 5년을 바쳐 만든 그들의 눈을 스스로 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빔 프로젝터의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자 여러분. 백악관은 잠시 후 미국의 압도적 승리라고 발표할 겁니다. 네, 승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아리랑 7호의 마지막 궤적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위성은 어제 새벽 3시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추락했습니다. 수명 19시간. 그 짧은 생애 동안 이 녀석은 3개월 걸릴 보정 작업을 3시간 만에 끝냈고 나사도 불가능하다던 자세 제어를 해냈으며 마지막엔 스스로 유성이 되어 우리 국민을 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앉은 CNN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래도 이게 미국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별을 훔친 겁니까?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재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전율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님, 한국 위성 데이터를 차단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국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국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할 계획입니까? 밀러 장군의 일그러진 얼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거칠애 뿐인 자존심의 패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직서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제 30년 공직 생활의 마침표. 저는 오늘부로 NGA 국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이름 모를 한국의 연구원들에게 펜타곤을 대신해 경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 있을 서 박사를 향해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절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은 격려였습니다. 고맙네. 파트너.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펜타곤의 국장실이 아닌 자택의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브리핑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군요. 여론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보다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폭로한 채팅 로그, 내 딸이 사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 태운다는 그 문구가 한국 인터넷을 강타했다고 하더군요. 아리랑 7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산화한 의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국제특송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을린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때 다 타지 않고 남은 아리랑 7호의 잔해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 박사의 자필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 전 국장님. 덕분에 심할서 안 쓰고 포상금 받았습니다. 미국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바람에 윗분들이 꼼짝 못하시더군요. 이 금속 조각은 태평양에 떨어진 걸 저희 해군이 건져온 겁니다. 센서 부품의 일부입니다. 국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졌을 텐데 국장님 덕분에 훈장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든 승리의 증거니까요. PS 다음번 아리랑 8호 쏠 때는 펜타곤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그때 믹스커피 말고 진짜 미국 커피 한 잔 사시죠. 저는 금속 조각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제 손바닥 안에서는 그 어떤 보석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을린 자국 하나하나에 그날 밤 그들이 쏟아부은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들의 도끼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비구름 너머 우주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리랑 7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한국인들은 또다시 3개월을 3시간으로 줄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우리 머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길을 비춰주는 북극성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수치고는 꽤 괜찮은 은퇴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모든 소란이 끝난 워싱턴의 밤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국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제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은 포토맥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강물 위로 핵전쟁의 공포가 넘실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군요. 제 책상 위에는 방금 짐을 싸서 들고 온 낡은 명패와 서 박사가 보내준 아리랑 7호에 그을린 잔해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보통의 할리우드 영화였다면 지금쯤 영웅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성조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겠죠. 세상은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무용담은 전설이 되어 역사책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 확인한 한국의 뉴스는 충격적일 만큼 평범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고 식당에는 삼겹살을 굽는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들의 위성이 누구를 위해 산화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저 묵묵히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제게는 경외감을 넘어 일종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동안 힘이란 과시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항공모함을 띄우고 전투기를 발진시켜 굉음을 내는 것만이 진정한 국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작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시끄럽다고 비하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은 수면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물장구를 치는 백조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물밑에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발을 구르는 가장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서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역사가 기억 안 해줘도 우리가 기억하니까요. 그들은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딸이, 자신의 가족이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뜨기만을 바랬을 뿐이죠. 그 소박하지만 강철 같은 소망이 수천억 원짜리 위성을 주저없이 불태우는 결단을 만들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저 별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자신의 곁을 스쳐 지나간 그 짧고 강렬했던 불꽃의 이름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K-팝이나 반도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납땜 인두를 들고 밤새워 코드를 짜며 스스로를 태워서라도 세상을 지탱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쉽사리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제 커리어는 끝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저도 그들처럼 망설임 없이 저를 태울 수 있을까요? 서 박사처럼 웃으며 심할서는 내가 쓴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라는 건조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나의 스승이자 나의 구원자이며 가장 닮고 싶은 진짜 어른들의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대전의 어느 연구소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겠지요. 그 불빛이 있는 한 세계는 또 한 번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그리고 잘 가라, 아리랑.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누리호의 성공에 환호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장이 느꼈던 그 전율,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잊고 살았던 대한민국 기술의 진짜 힘, 가족을 위한 도끼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궤도를 돌고 있을 대한민국의 이름 모를 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기술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